자위권 보유 천명 및 발동 지시가 발포 명령인가?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야 했다. 발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니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발포 명령자는 피고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사력을 집중했을 터였다. 그러나 발포 명령자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발포 명령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위권 보유 천명이라는 포괄적 개념 자체를 발포 명령으로 간주했다. 그리고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를 발포 명령으로 몰아갔다. 나아가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와 나를 연결하려 했다. 검찰의 주장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5.18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책임 전가를 위해 조작해낸 위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검찰은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를 발포 명령으로 간주하기 위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단지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문의 형식적인 발표자일 뿐이고 배후에서 그 담화를 발표하게 하고 담화문을 만든 사람은 보안사령관이라는 논리를 폈다. 자위권 보유 천명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방송 생중계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이성 회복과 질서 유지를 당부하고 5월 18일 발생한 광주 지역의 난폭한 시위로 치안 상태가 몹시 어려워졌음을 상기시키면서 계엄군에는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 담화문이다. 이 담화문은 계엄훈령 제11호로 계엄사령부로부터 예하 부대에 하달된 자위권 발동 지시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즉 시위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자 예하 부대의 부대장들이 지휘 계통을 통해 자위권을 발동해도 좋으냐는 상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계엄사령부에서는 한편으론 담화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며 계엄군에게 자위권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계엄훈령에 의한 명령을 하달하여 자위권을 발동해도 좋으나 최대한 자제하라는 제한적인 발동 지시를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 지휘관과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진실을 외면한 채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와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한데 묶어 그것을 곧 학살을 지시한 발포 명령으로 둔갑시켰다. 검찰 측 임성덕 검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1980년 5월 20일 밤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의 발포 상황이 발생하였고 5월 21일 오후 1시경에는 전남도청 앞에서도 대규모 발포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시위대는 이미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를 습격하여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광주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발포를 허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생방송을 통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그날 오후 8시 30분경 진종채 2군 사령관을 통하여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외곽에 배치되어 있던 계엄군들에게 실탄이 분배되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자위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자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발포를 망설이고 있던 시위 진압 현장의 계엄군들이 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 발동 지시를 사실상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 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총기를 가진 군인들에게 자위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실탄을 분배하였다면 이것은 사실상 발포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위권이라 하는 말은 사실상 발포 명령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위권 보유 천명이나 자위권 발동 지시라는 명목으로 계엄군들에게 사실상 발포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보게 된 것이다. 자위권이란 말단 보초가 필요시 행사할 수 있는 군대의 일상적 규범이며 국민 누구나가 지닌 정당 방위권과 다르지 않다. 서이권 변호사는 자위권 보유 천명을 발포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법리상 오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광주 사태 당시의 발포 문제는 나에게 학살자라는 낙인을 찍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나를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 정권과 검찰이 집요하게 매달린 문제였다. 서익원 변호사가 2심 법정에서 전개한 반론이 길지만 그 요지를 여기에 옮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발포 명령이라는 용어는 시위를 행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으로 이해한 듯하다. 조금 더 법률적 표현을 쓰자면 광주 시민을 살해해서라도 시위를 진압하도록 교사했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접근 방법이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항목에 관한 한 법원이나 검찰의 접근 방법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을 법적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려면 먼저 계엄군 중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발포를 해서 누구를 살해했는가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들에게 살해를 교사했는가를 밝혀내어 살인 교사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 수사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이러한 정석적인 수사 방법에 의해 살인 교사 혐의자를 밝혀내지 아니하고 광주 사태 당시 발포와 연관된 지시나 명령이 없었는가를 추적하여 결국 자위권 발동이라는 궁색한 구실을 찾아내는 변칙적인 수사 방법을 사용했다. 임성덕 검사는 변호사들이 자위권에 집착한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변호사들이 자위권에 집착한 일은 없다. 이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는 검찰에서 발포 명령의 구실로 찾아낸 것이지 변호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죄 중의 중죄다. 이렇게 엄청난 죄에 관해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적용한 과정이나 방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다. 실행 행위가 특정되지도 아니했고 피교사자가 누구로부터 교사를 받았는지에 관한 교사자와 피교사자와의 관계도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위권의 발포와의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비법률적 사고에 의해서 심판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다. 변호인단의 공격이 거세지자 검찰은 진화에 나섰다. 검찰 측은 논리가 궁해질 때마다 항상 사용하던 접근 방식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5.18 사태 기간 중 자위권 발동 지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계엄군이 발포해 사람이 사망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발포 명령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익원 변호사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 발동 지시 그리고 계엄 훈령 11호를 이른바 발포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원심은 자위권 보유 천명은 광주 시민에 대한 담화이기 때문에 발포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위권 발동 지시와 계엄 훈령 11호는 제한적 의미의 발포 명령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자위권 보유 천명이 발표된 경위는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다. 계엄사령부가 1980년 5월 21일 20시경 예하 부대에 자위권 발동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원심은 지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일부 현지 지휘관들의 자기 면책적 발언에만 근거해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심 그리고 원심에 현출된 여러 증거에 의하면 그것은 이군사령부 또는 전교사령부 차원에서 내려간 지시일 뿐 계엄사령부는 아무 관련도 없음이 드러났다. 다음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발포 명령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에 관한 원심의 판결 요지를 보면 첫째,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시국 수습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그 실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시민들의 저항을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시위대와 계엄군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자위권 발동을 지시하면 계엄훈령 11호 소정의 발동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제한이 실제로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셋째, 자위권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동을 망설이고 있던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 지시가 제한적 의미의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발포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 쟁점별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에 시민들의 저항을 필연적으로 받는 것인가? 또 피고인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관해서 이 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들이 시국 수습 방안의 실천 과정에 시민들의 저항을 예상했다거나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을 계획했다는 흔적은 없다. 광주 사태는 초기에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태로 악화되어 갔던 것이지 피고인들이나 정부가 처음부터 상정했던 상황은 아니었다. 그동안 많은 시위가 계엄령 선포로 진정되었다는 역사적 경험과 광주시 이외의 어느 지역에서도 우려할 만한 시위 사태가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광주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예상했었다는 원심 판결의 논리적 전개는 성립될 수 없다. 두 번째, 피고인들이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희생이 따르더라도 조기 진압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부다. 광주 시위의 조기 수습은 피고인들은 물론 국민과 정부 당국 모두가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문제는 피고인들이 광주 시민의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조기 진압을 서둘렀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광주 시민의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 조기 진압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아까 임성덕 검사가 내란 목적 살인의 인정 증거로 말씀하신 계엄군의 증파를 강경 진압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계엄사령부가 2개 공수여단과 24단의 증파를 결정한 것은 무력 과시와 효율적 진압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투지를 진정시킴으로써 사태를 무력 충돌 없이 수습하려 했던 것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밖에 계속된 선무 공작과 시위 대화의 대화 노력이 이루어졌던 사실, 계엄군으로서는 치욕적인 무정부 상태를 감수하면서도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시외곽으로 철수를 결정했던 사실, 인명피해의 극소화를 위해서 광주 재진입 작전의 시기를 몇 차례 늦추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계엄당국이 피해 방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했던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자위권 발동의 요건과 방법 등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악화된 시위 양상으로 보아서 제한적인 사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했을 것이라는 원심 판시는 천만부당한 가설입니다. 자위권 행사를 규제하는 지시는 엄격한 명령이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추정은 어떤 명분이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군 조직의 특수성을 망각한 견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전쟁이 아니어서 무차별 사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계엄군들도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를 규제하는 명령이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과와 원인을 혼동한 논리 구성이다. 따라서 자위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서 무차별 사격을 자행했다면 그것은 행위자별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강력사범 등을 검거할 때 총기 사용까지 허용한다는 경찰청장의 지시가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경찰관이 총기 사용상의 제한을 위반해서 사람을 살상하였을 경우 경찰청장이 살인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책임 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자위권 발동 지시는 자위권이 있음을 잘 모르거나 그 행사를 망설이는 계엄군들에게는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원심 판시 역시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위권이라는 것은 그 법 규정이나 이론적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위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는 모든 계엄군들이 막연하게나마 거의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또 자위권은 상급자가 부여하는 창설적인 권리가 아니라 군인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 지시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원심 또는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이미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그 행사를 결정했던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 지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현출된 바도 있었습니다만 계엄사에서 자위권 발동 지시가 있었는가 여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계엄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자위권 발동 지시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주장대로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철저하려면 자위권 행사 지시를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인 계엄군과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던 계엄군으로 나누어서 법 적용을 달리 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위권 행사 지시와 발포 명령과의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위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되는 방어적 권리로서 그것은 방어적, 수세적, 소극적 권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작전 용어로는 사격 명령에 해당됩니다만 공격적, 적극적, 작전적 개념으로 해석된다. 자위권은 자기 방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제한적 의미의 권리인 반면에 발포 명령이란 조건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자위권과 발포 명령은 그 권리의 성격, 대상, 범위, 발동 조건 등에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두 개의 권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그들의 주장들이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백한 증거나 근거를 대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추측만을 늘어놓았다. 계엄군은 이미 시위대가 무장 대응을 해올 것을 예상하고 강경 진압을 계속했고 군의 생명인 명령 복종이 어떤 암암리적인 묵시에 의해 이행되었을 것이며 인명의 살상은 경시하고 무조건 조기 진압만을 목표로 했다는 내용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의 변론과 여러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자위권 보유 천명 지시가 발포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또 자위권 발동 지시 외에는 그 어떤 발포 명령도 없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자위권 행사란 지휘관의 발포 명령 없이도 개개인의 정당 방위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군의 고유 권한이며 이 일로 만약 책임이 제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실탄 통제권을 지닌 현지 지휘관과 발포한 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군의 대원칙이라는 것도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껍질이니 알맹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은 억지 논리를 꺼냈다. 김상희 검사의 주장이다. 오전부터 제가 주장한 뜻이 전달됐다고 보는데 껍질과 내용물, 형식과 내용이 있으면 그 실질을 보자는 것이다. 자위권 보유 천명이 텔레비전으로 나오고 자위권 발동 지시 공문이 내려오고 어떻든 자위권 보유 천명으로 내려왔고 또 현지에서는 군인에게 실탄이 분배됐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군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원심 법정을 비롯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제가 모두의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위권이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위권 보유 천명과 실탄 분배가 현지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위와 같은 논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빗장이 꼭 잠겨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든지 조금은 풀어주어야 하는데 풀어줄 것이 있느냐. 엄청난 결과로 발생된다는데 또 강력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것은 적절한 예가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해 서희권 변호인은 다시 자위권 보유 천명과 실탄 분배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그것을 발포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엔 이진광 변호사가 나섰다. 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 행사 지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그 전 단계에 발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우선 광주 사태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해서 발포 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최초의 계엄군에 의한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19시경에 사직공원을 수색하고 있던 11공수여단 63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장갑차가 광주 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시위대가 장갑차를 포위 공격하면서 불붙은 집단을 그 장갑차에 던져서 불이 붙자 그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문을 열고 공포를 쏘고 다시 위협 사격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고등학교 학생 1명이 충격을 받아서 부상당했던 것이 최초의 발포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0일 23시경 3공수여단이 광주역 일대에서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에 트럭과 버스 등 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3공수여단장이 경계용 실탄을 예하 부대에 전달하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서 발포하였고, 또 광주역으로 실탄을 전달하러 가던 특공 지원자가 시위대와 마주쳐서 진로가 막히자 위협 사격을 했던 것이 두 번째 발포다. 그리고 5월 21일 오전 전남대학 앞에서 장갑차, 경찰 가스차와 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에 대응해서 그 차량에 계엄군들이 발포하는 것이 3회째의 발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5월 21일 오전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에 있었던 속칭 대규모 발포 등으로서 특히 전남도청 앞에서의 발포는 현지 지휘관은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해서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계엄군들이 방어적으로 발포를 했던 그런 사항이다. 이런 발포 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그날 5월 21일 16시경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공수부대의 11여단 공수여단장이었던 최웅 여단장이 전교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위권 발동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계엄당국에서 5월 21일 19시 35분경 계엄사령관의 담화 발표로 방송이 되었던 자위권 보유 1000명 담화 발표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계엄군들이 현지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1000명 담화와 그 이후의 어떤 계통으로 내려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이후의 자위권 발동 지시 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검찰에서 말하는 발포 명령으로 보아서 광주 시위대들을 무차별로 공격해서 살상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주장한 자위권 보유 1000명 담화문과 자위권 발동 지시에 해당하는 계엄훈령 제11호를 발포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위권의 발동 지시에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이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과연 자위권의 발동 지시를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위권 보유 1000명의 담화문이나 계엄훈령 제11호의 내용 자체에는 위에서 분석하여 드러난 바와 같은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우선 자위권 보유 1000명의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광주 시민들의 이성회복과 질서 유지를 당부하고 지난 5.18에 발생한 광주 지역의 난폭한 시위가 치안 질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로 되어 있고 계엄훈령 제11호의 내용도 자위권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급박 부당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실력을 행사하여 방위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자위권 발동 대상을 무기, 폭발물, 화염병, 흉기를 소지하고
건물이나 무기를 탈취, 점거, 파괴, 방화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자위권 발동 시기는 군부대, 경찰 관서, 공공기관 및 국가 보안 목표 등을 보호함에 있어 폭도들이 무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 침투해 옴으로써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 방법이 없을 경우와 국민 또는 출동 병력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그 정황이 급박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자위권 발동 방법으로 경고를 바라고 3회 이상의 정지를 명할 것, 가능한 한 위협 발사를 하여 해산시킬 것, 정황이 급박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 부위를 사격할 것,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등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취지를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한 것으로 볼 수는 도저히 없으며 이들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다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위수령 제15조 제1항과 계엄훈령 제11호의 내용에 의하면 자위권 행사란 곧 형법상 정당방위로 해석되고 이러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특별한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발포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수령 제15조 제1항과 계엄훈령 제11호의 내용은 자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위권의 발동 지시를 발포 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시에 따라 나와 국군 장병들은 무차별 발포니 사살 명령이니 학살이니 하는 억울한 비난에서는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피고인들의 내란 목적 살인의 누명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 발동 지시를 통해 발포 명령의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던 재판부는 놀랍게도 광주 재진입 작전을 발포 명령으로 간주해 나에게 또다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이다.